어마어마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휘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약 65만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19세기 프랑스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분량이 길다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 출판사들이 이제 단어 수를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불했기 때문인데요.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을 길게 쓸수록 원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업자에게 12년 독점 출판권을 주는 대신에 인세를 한 번에 지불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받은 돈이 30만 프랑인데요. 요즘 가치로 하면 거의 30억 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압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거리를 하나 뚫을 때마다 하수도는 팔을 하나 뻗친다. 옛날에 군주국은 23,300m의 하수도밖에 건설하지 않았었다. 나폴레옹은 숫자들은 신기하지만 4,804m, 루이 18세는 5,709m, 샤를 10세는 10,836m, 루이 필립은 89,020m, 1848년의 공화정부는 23,381m, 모든 정부는 75,500m를 건설, 모두에서 현재 226,610m, 즉 600리의 하수도가 건설되었다.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수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생긴 다음에 식수를 먹게 되니까 하수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디테일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읽고 두 손 두 발 정말 다 들었습니다.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796년에 감옥을 가는데 빵을 훔친 걸로는 5년형을 받았는데 4번 탈출을 시도해서 탈출할 때마다 3년씩 형을 받습니다. 그럼 12년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에 또 가중치까지 받아서 총 19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20대였는데 빵을 훔치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40대가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가 옥살이했던 곳이 툴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정말 휴양지로 변해 있는 그런 곳인데 프랑스 도시 중에서 아마 한겨울에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복역을 한 셈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간 곳이 듀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바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곳은 프랑스 북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올라간 거니까 정말 멀리 도망간 셈입니다. 그런데 정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던 장발장이 어떻게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가이자 시장이 되었을까요? 영화나 뮤지컬은 이 부분이 좀 축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슈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불이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 둘을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흙구슬 제조법으로 장발장은 엄청난 자본가가 되는데요. 도망 다니려고 집을 3채를 갖게 되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60억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자본가였던 셈이죠. 근데 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장발장은 진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1년에 그가 쓴 그 돈은 한 1,500프랑 정도? 이 돈을 정말 절약을 한 이유가 뭐냐? 코제트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아꼈다는 걸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초따와 함께 코제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2자루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유증합니다. 그것들은 은이지만 나에겐 금이고 다이아몬드죠. 주인공 장발장이 일권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1권 주제가 팡틴인데 팡틴은 언제 나오냐? 220페이지에 처음 등장해요. 그럼 장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투마치 토코,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리엘 주교와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왕당파라고 책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망한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 도지사급의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웬 늙은이고 폐하. 미리엘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었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미리엘 신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주교로 발령 나자마자 한 일이 멋진 주교관과 아주 오래된 병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오.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승부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주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빅토르 휴고는 길고 긴 프랑스 혁명사에서 왜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도 잘 기억되지 않을 1832년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책이 1862년에 나오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럼 빅토르 휴고가 30대 때 벌어진 일이 1832년의 6월 봉기에 대한 일인데요. 아마 제가 대학생일 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빅토르 휴고도 저처럼 계속 생생하게 그때가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때 희생당한 이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이유가 있었어. 그 분노는 미래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세계요. 이 책은 이렇게 보시면 더 놀라우실 겁니다. 더 놀라우실 겁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요즘 이런 책들을 벽돌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독은 힘들어도 서재에 있으면 왠지 뿌듯한 느낌 있으실 텐데요. 자, 초기 4대 문명의 발생지부터 최근에 형성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송도까지 세계 26개 도시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끝까지 읽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메트로폴리스를 쉽고 재미있게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도시화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이미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도시화율이 무려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주말이 되면 저 교외 지역으로 나아가서 넓은 들판이나 바닷가 또는 강가를 보고 싶어서 자꾸 교회로 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에서는 지금까지 도시로 몰려왔던 많은 요인들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하루 세계의 도시 인구는 또 20여만 명이 늘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글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50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몇몇 도시와 도시권에 치우쳐 있다. 2025년이면 총 6억 명의 인구를 지닌 440개의 도시들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거주지의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상 바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다시 요즘 말로 한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미국의 아마존이나 여러 북 리뷰를 하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도시에 대한 구절에 주목했고요. 그리고 그 고향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왔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려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도시가 발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애항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증거도 있는데요. 바로 시애틀의 변천사입니다. 시애틀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산림 벌목업과 광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군수산업의 메카 도시가 됐었고요. 보잉사의 항공 제조 정비업이 시애틀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해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시애틀이었죠. 그렇게 군사도시 형태 비슷하게 바뀌었던 것이 시애틀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시애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시애틀은 글로벌 IT 혁신 기업의 허브 도시가 됐습니다. MS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고요. 아마존의 본사도 시애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베이, 페이스북의 여러 지사들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애틀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IT 최첨단 허브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 청년들 때문입니다. 바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두 청년의 고향이 시애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청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 설립한 곳은 뉴멕시코 지역에 있는 앨버커키라는 동네입니다. 이 앨버커키에서 처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두 청년은 불과 몇 년 안 돼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갑자기 몇백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둬야 될 회사로 커지게 되니까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두 청년은 우리가 어차피 백년지 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면 어렸을 적 뛰놀았던 그 고향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은요, 앨버커키에서 무려 2200km가 떨어져 있는 시애틀로 회사 본사를 이전하는데요. 사실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그 당시 시애틀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당시 시애틀을 절망의 도시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고 가전제품을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시애틀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자체 최초로 파산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산할 도시는 아마 시애틀일 것이다 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애틀은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도시가 결코 아니었고요. 단지 이 두 청년이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도시를 선택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전 세계 최고의 R&D 인력만 내부에 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IT 전문 회사로 거듭납니다. 시애틀을 거점으로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십수년 지난 뒤에 뉴요커 한 명이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접고 새로운 IT 창업을 해봐야겠다. 어디 가면 IT 인력을 많이 구할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시애틀이 이제 IT 인력이 제일 많은 곳이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뉴욕에서 시애틀로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아마존의 설립자인 베조스입니다. 다시 십수년이 지나서 보스턴 지역에서 SNS 사이트를 바탕으로 또다시 창업을 꿈꿨던 한 청년이 이제 IT 인력을 잘 수급받을 수 있는 동네로 찾아가야겠다 해서 바로 페이스북이 또 시애틀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아마존을 불러들이는 힘, 페이스북을 불러들였던 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결국 저 두 청년의 애향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도시들이 새로 생기지만 그 도시들 모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거나 지속적인 발전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최첨단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일까요? 미래의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꼽힐 수 있는 공간은 자유로운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보면요, 가게 안에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게 바깥에 도로 한켠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식사를 나누거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카페테리아 문화죠. 사실 유럽의 발달을 저 카페테리아 문화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커피점에서는 자리가 나면 앉아야 했다. 귀족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특별석은 없었다. 커피점은 온갖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이 외국 음료와 뉴스, 맥주와 담배를 즐기며 토론하는 곳이었다. 증권시장, 신용시장, 보험시장, 주식시장, 상품거래소, 도매시장, 유수공급처 등의 기능을 수행한 커피점은 형성 단계의 자본주의에 필요한 사무실과 회의실 역할도 맡았다. 금융혁명과 과학혁명은 한 잔의 커피를 통해 마주쳤다. 유럽의 카페테리아는 어느 정도 규모로 번성했냐 하면 1683년 런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런던에는 당시 3,000여 개의 카페테리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런던에 있었던 선술집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카페테리아가 왜 런던의 발달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을까요? 바로 카페테리아는 신분과 직업이 달라도 다양한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거기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인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와는 다른 관점,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담론을 나눠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혁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를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통의 공간을 자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 한옥의 사랑채였습니다. 이 한옥의 사랑채는요,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시작과 담론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채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카페테리아와는 전혀 다른 공간적 구조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옥의 사랑채는요, 한 가정집에 그것도 안쪽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교